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화웨이는 미국의 정치 행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준비에 나섭니다. 국내 적용은 2026년쯤으로 전망되는데 게임업계와 문화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 등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멀티미디어 기기 속의 숨은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조류 모자반에서 혈압과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을 추출한 것은 물론 인공 종자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모자반은 식용이 불가능해 방치됐는데 기능성 효능 발견으로 어장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거래 제한 조치를 당해 곤경에 처한 화웨이가 이번에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들 단체와의 관계가 끊기면 해외 사업을 확대할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기천 기자입니다.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안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맹은 애플과 퀄컴,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도시바, HP 등이 주축인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D 메모리 카드의 표준을 결정하는 SD협회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SD협회는 미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이들 기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어떤 국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세계 산업계의 공개 표준 협력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 잇따라 퇴출되면서 화웨이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첨단 기술 주도권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까지 독자 GPS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어서 미국과의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이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 GPS입니다. 지구 궤도상의 위성 수십 개가 수십 센티미터 오차 내에서 사물의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정밀 타격 무기를 개발하던 미 국방부에서 구축해 전 세계 민간 분야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은 물론 스마트폰에도 필수 기술이지만 미국이 제공을 중단하면 하루아침에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5년간 위성을 20개나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 말 독자 GPS 시스템 베이더우 3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举个比如小的例子，我们现在比如你在北京打车，经常会这个隔路相望。如果我们有了北斗这个高精度的服务，我想出租车司机可以自动开到你的脚下。 중국은 운송용 차량 620만 대, 버스 8만 대, 우편 차량 3만 대 등의 자국 GPS를 탑재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1대1로 참여국에도 지난해 말부터 무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GPS보다 뒤처진 정밀성을 따라잡기 위해 올 한 해에만 최대 8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우주굴기. GPS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표면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가 규모 6.9의 지진 발생을 가상해 유료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 자막 송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케이블 TV와 IPTV, 위성방송 등 96개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의 채널에 대해 재난 자막 송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계획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은 TV 화면에 흘림 방식으로 자막을 10차례에 걸쳐 송출했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의 자막 송출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재근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은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과 함께 2019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은 지진과 정보통신 마비, 원전 방사능 노출 등 6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행됩니다. 특히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지진으로 원전 건물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한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현장 훈련이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게임 중독 질병 분류는 2022년부터 각국이 시행하도록 권고됐는데 국내 도입은 적용은 빨라야 2026년쯤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당국이 관련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WHO의 새 기준은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권고사항이라 적용할지 말지는 각국이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WHO의 결정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정 작업과 합의점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려면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작성하는 한국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과 전문가 자문, 유사 증상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가 점검될 예정입니다.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면 빨라야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의심이 되어도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면 이제는 진단 체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장애자로 몰리는 사태를 가장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진단과 치료, 측정 이런 어떤 사안들이 기반들이 마련될 때까지 가능하면 국내에 질병 코드 도입을 연기시키고 관련 부처 입장도 달라서 복지부는 찬성, 문체부는 반대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중후부처인 문체부는 장관이 직접 중독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 매출 손실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국내 도입을 놓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 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 콘텐츠 산업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국내 시장에 첫 출시된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종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4일 국내에 출시된 이후 역시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흡연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종 담배들이 특히 흡연에 진입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많은 흡연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더욱 대책을 강화할 지금 상황입니다. 유해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향료가 사람 기도의 선모에 악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액상 담배의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는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 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개 성분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일수록 음식을 씹을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치아 통증이 있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폐경전 여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리 불순을 겪을수록 치아 통증과 음식을 씹을 때 불편감을 느낄 확률이 각각 1.3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리불순이 지속했을 때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치아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 치료를 병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범죄 수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하죠.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복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멀티미디어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김동민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에서는 범죄 수사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음성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범죄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분석실은 영상 분석, 음성 분석, 멀티미디어 복원으로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전문가가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영상과 음성 분석, 또 멀티미디어 복원까지 세 분야로 나눠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선 영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일반인이니까 딱 들었을 때는 뭐 조작되거나 편집된 영상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역시 영상 분석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더욱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분석은 크게 5가지 주요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왜곡되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성분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명료도를 향상시켜서 원본 대비 선명한 그 화질을 얻도록 하는 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영상을 보시면 CCTV 몇 대가 겹쳐서 어지럽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다양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화질을 개선하고 디멀티플렉싱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하나씩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양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자동차 번호나 어떤 특정 문자 또는 어떤 피사체의 행위 등을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역시 영상물의 어떤 개선과 분석을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판독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의 문자를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영상 처리나 분석을 통해서 범죄 사건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상 또는 이미지에 촬영된 어떤 범인과 우리가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잖아요. 두 인물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동일 식별 업무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영상 또는 이미지상에서 촬영된 어떤 특정 물체나 인물의 신장 길이를 분석하는 길이 계측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길이 계측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2차원적이 아닌 X, Y, Z축의 정보를 활용해서 3차원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떤 물체의 크기나 인물의 신장을 좀 더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CCTV라든지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영상이나 사진이 삭제되거나 예. 또는 임의적인 어떤 조작이나 편집되었는지 분석하는 그 위변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나가는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 피해자의 진술로는 라이터인가요?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했지만은 예. 사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라이터는 결국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아, 밝혀졌습니다. 합성 사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짓을 한 것이죠. 네. 이 외에도 어떤 사진학적, 영상학적 감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분석뿐만이 아니라 사진까지도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영상에 사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예. 예. 자, 다음으로 음성 분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예. 저는 이 음성 분석을 들었을 때 실제 범인 목소리가 담긴 영화였죠. 그놈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는 개개인의 특성이 담겨 있어서 또 다른 지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음성 분석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음성 분석은 뭐 납치랑 협박, 뭐 전화 사기 등 음성이 이용된 범죄에서 범인의 음성과 용의자의 음성을 성문 분석이나 뭐 청취 분석, 음량 분석 등으로 비교 분석해서 예. 동일 여부를 식별을 하는데요. 예. 그냥 두 가지 음성을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끝난 사람인가요? 건가요? 예. 같은 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를 한 것 여기 같은데. 두 음성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님들? 같은 비슷한 것 사람이라고 같은데, 예. 느껴지시나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을 보시면 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자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안녕하세요의 음성이 첫 번째 사진으로 음파가 나타난 것이고요. 네. 예. 두 번째 음성이 두 번째 그 음성 나타난 건데요. 아. 성문을 비교하는 음파를 보면 뭐 간격이나 파동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펜이나 뭐 녹음 테이프, CD 등에 저장된 녹음이 원본인지 예. 의도적으로 뭐 편집이나 조작된 것인지 감정하는 위변적 분석 업무가 있고요. 네. 예. 그럼 녹음 품질이 불량한 자료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증폭하는 등 뭐 음성의 명료도를 향상하는 음질 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좀 잘 안 들리네요, 이거. 작업이 많아요. 네. 그렇죠. 파악이 어렵겠는데? 개선된 음성. 같은 음성인데 개선을 하나요? 확실히 명료하게 들리네요. 예, 오. 맞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뭐 유괴, 협박 사건 같은 경우에 신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신원 이상인 음성의 어떤 언어적 특징을 분석해서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연령대, 언어적 그 습관 등을 추정하는 하자 프로파일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음성만으로도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네. 범죄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 멀티미디어 복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복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CCTV라든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어떤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삭제된 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요. 멀티미디어 파일이 재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기에 최적화된 복원 프로그램을 자체 코딩하여 예. 영상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외에도 뭐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복원과 화면이나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정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떤 멀티미디어 파일의 어떤 복원 및 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상 요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 적극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뭐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요새 진짜 어떤 범죄 사건을 해결하거나 네. 각종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그런 자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미디어 분석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네.
우선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사건으로는 피의자가 모 대학교의 경찰 행정학과에 다니는 경찰관 지망생이었습니다. 피의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인과 그 용모가 흡사하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용의자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정을 통해서 동의는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은 피의자와 뭐 범인이 다른 인물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경찰관이 되고 싶은 어떤 꿈을 안고 예.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어떤 검찰 본연의 어떤 기능이 국민의 어떤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어떤 사건은요? 일이 있었나요? 예. 두 번째는 최근 사건인데요. 2017년도에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필리핀 국가수사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네. 필리핀 범죄조직원에 의해서 이제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피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필리핀 국가수사국에서 정부 살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영상 분석 지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용의 차량의 차종과 뭐 차량 번호를 밝혀내고 범인들의 어떤 신장을 개척해서 수사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뭐 필리핀 국가수사국으로부터 감사하던 메일을 받았을 때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번째 네. 사건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예. 기술력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네.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국제 그 협력을 통해서 네. 서로 어떤 다양한 수사 지원을 하면 굉장히 이쪽 분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멀티미디어 분석실에 있으면서 좀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최근 어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발전과 보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건 현장에서 뭐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분석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멀티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다양한 어떤 멀티미디어 기기의 급증과 어떤 범죄의 첨단화, 진흥화 추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석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최신 기술이나 연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동향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석 기법에 대한 어떤 연구와 개발, 또 각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육성과 교육을 통해서 뭐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분석관이 되기 위해서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 과학 수사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김동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흘러간 시간을 반영해서 실종된 아이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과학기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년 전 실종 당시 4살이던 어린이가 23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5살 개구쟁이는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한 47의 중년이 됐습니다. 훌쩍 지난 시간만큼 그 외형도 달라졌을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과학기술로 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의 현재 나이를 입력하자 사진 속 주인공은 금세 반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얼굴형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때도 나이대에 대해서 변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사진을 분석하고 부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 대입한 겁니다. 부모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외형과 관련한 부분을 예측 과정에 반영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을 아동들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 홍보를 하고 제보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구팀은 여러 대의 CCTV 속에서 같은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는 기술이나 CCTV 영상 속에서 사람이 녹화된 부분만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술 등을 개발해 실종 아동을 찾는 골든타임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톳과 비슷하게 생긴 해조류인 모자반은 우리나라 해역을 따라 3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식용으로 이용되지만 대부분은 버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버려졌던 모자반에서 혈압과 관절염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이 추출된 가운데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바닷속이 온통 해조류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대 3m까지 자란 이 해조류는 큰 열매 모자반입니다. 그동안 식용이 불가능해 방치됐던 이 모자반에서 몸에 좋은 기능성 성분이 추출돼 산업용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모자반은 감태보다 항산화 효능이 3배, 항염증은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열매 모자반 추출물은요, 비만, 혈압, 관절염과 같이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열매 모자반은 이렇게 기능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바다 오염과 수온 상승, 갯녹음 현상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일부 해안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모자반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채취한 씨앗을 배양과 현장 적응 등 2단계에 걸쳐 숙성시킨 뒤 바닷가에 옮겨 심는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인공 채묘를 채취를 해서 이 발화된 큰 열매 모자반 종자를 현장 이식으로 들어갑니다. 현장 이식에서 한 석 달 동안 2-3cm 클 동안 현장 이식을 해서 11월에 본 양성장으로 들어가서 큰 열매 모자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의 생태 조성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식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큰 열매 모자반. 하지만 기능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소형 위성 60기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소형 위성 1000기를 우주에 올려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베럴 공군기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소형 위성 60기가 실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1000기를 우주에 띄워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는 1차로 60기를 먼저 올린 겁니다. 앞으로 12차례 더 로켓을 발사해 스타링크가 800기가 되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또 다른 우주기업 원앱도 올해 초 소형 위성 6기를 띄운 데 이어 앞으로 600기를 올려 인터넷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우주 인터넷 시장이 3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면서 우주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겁니다. For example, instead of having a huge, giant satellite to look down to do Earth imaging, you would just have, and if that one big satellite goes out, your mission is basically done. But if you have a bunch of smaller satellites, that's 1,000. If one goes out, you can still continue the mission. 이들 위성은 전 세계 오지에서부터 선박이나 비행기까지 인터넷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우주 인터넷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18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케플러 망원경의 관측 자료 가운데 하나 이상의 행성이 확인된 517개의 별을 대상으로 새로운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지구 크기의 새로운 행성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을 토대로 새로운 탐색 방식을 적용한 결과 앞선 연구에서 놓친 18개의 지구급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이미 분석이 끝난 케플러 망원경 관측 자료에서만 100개 이상의 지구 크기의 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 바로 생태 통로인데요. 이 생태 통로를 이용하던 야생동물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 무인 카메라 관찰로 확인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느긋한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이번엔 멧돼지 가족입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한바탕 장난을 친 뒤 다시 길을 갑니다. 지리산 생태 통로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찍힌 장면입니다.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국립공원 안에 설치한 생태 통로는 모두 14곳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조사했더니 최근 5년 사이 야생동물의 생태 통로 이용이 2.5배 늘어났습니다. 생태 통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단절된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로 야생동물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로드킬 저감시설 설치, 훼손지 복원 등 다양한 생태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태 통로를 이용한 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가 가장 많았고 사냥과 담비, 삭 등 멸종위기 동물 8종도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만 1629건, 전체 숫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통로 추가 구축 등 로드킬을 방지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인공부화에서 어미로 성장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갑오징어를 양식하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공부화한 갑오징어를 어미로 키운 뒤 다시 알을 받아 부화시키는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오징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연간 6만 톤이 잡혔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어획과 연안 환경 변화로 연 5천에서 6천 톤까지 어획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갑오징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서 부화 직후에 어린 갑오징어의 먹이를 알아내고 이를 토대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먹이를 공급해 어미로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갑오징어는 부화 뒤 6, 7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에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갑오징어를 1헥타르 규모에서 양식하면 연간 1억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실종 아동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남 창원의 야구장에서도 실종 아동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코드 아담을 발령해 아동을 15분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네, 코드 아담이란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미아를 찾는 지침으로 2014년 7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400명이 넘는 장기 실종 아동을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